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과연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베스트일지. 코스닥 지수와 비슷하긴 하나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이슈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엔 코스닥 지수에 미치는 영향 알아봤었죠? 이번엔 코스피 지수입니다. 과연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이슈 때문에 매물이 쏟아지면은 코스피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런 주제로 영상을 찍느냐. 뉴스에 보면 11월에 국회랑 정부랑 이 부분을 논의를 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긍정적인 시나리오만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시나리오만 염두를 해두고 투자를 하다가 만약에 정반대, 즉 부정적인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부정적인 시나리오, 즉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이 예정대로 강화됐을 때 과연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것인지, 지난번 코스닥 시장에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코스피, 코스닥 이 두 가지 시장의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과연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베스트일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이후부터 월별 개인, 기관, 외국인, 주체별 순매수 규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이고요. 먼저 개인들의 월별 순매수 규모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사는 날도 있고 파는 날도 있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확실히 코스닥 지수와 차이점은 무엇이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개인들의 순매수 규모를 살펴봤을 때 거의 대부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소형주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코스피 시장은 다르죠. 한 절반 정도 매수, 절반 정도 매도. 자, 이런 행태를 띠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과 마찬가지로 12월을 보시면은 역시나 이렇게 상당히 순매도로 일관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개인들의 월별 순매수 규모를 살펴보면 1월부터 9월까지 정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매수 규모를 다 더해보면은 45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들어서 본격적으로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확실히 올해도 이 4분기에는 순매도세를 지속할 수가 있다. 이번에 기간의 매매 형태를 보겠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와 전반적으로 반대 매매 행태를 띠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반기에 많이 코스피 시장을 순매수했다면 기간은 오히려 이렇게 하반기에 순매수세를 유입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2월을 보시죠. 12월은 완전 정반대죠. 개인들이 양도소득세 이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던지니까 그 주식을 고스란히 받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엔 외국인은 어떨까요? 자, 외국인은 기간보다는 코스피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순매수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12월 같은 경우에 보시면 기간에 비해서 굳이 12월에 코스피 시장을 순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12월에 순매도로 일관을 했고, 적극적으로 그렇다면 이 개인들의 매물을 받은 것이 누구냐? 외국인이었거든요. 외국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2월 달에 무조건 다 순매수였습니다. 기간도 딱 한 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순매수였어요. 자,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코스닥 시장이 아무래도 개인들의 관여율이 높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즉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해서 12월에 주식을 던지면 기관, 외국인 두 주체가 적극적으로 그 물량을 받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관여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매물을 다 받았지만 외국인은 그다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제로 그러한지 한번 코스닥 지수와 비교를 해보면 월별 코스닥 주체별 순매수 규모인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월을 순매수로 일관을 했지만 12월 같은 경우에는 팔아치웠고요. 하지만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순매도, 하지만 12월에는 2016년을 제외하고는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12월에 개인들의 매물을 가장 많이 받아낸 주체는 바로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12월에 무조건 순매수를 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의 상승률을 살펴보면 딱히 12월에 부진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콘텐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월별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 하락을 했다 이렇게 당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4분기 일별 코스닥 지수 주가 추이를 보면은 확실히 12월에 강한 조정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4분기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4분기 코스피 지수의 추이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번 살펴보면요. 월별로 봤을 때는 딱히 하락을 했다, 상승을 했다, 일정 추세가 이어졌다 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일별로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확실히 이 12월 중순으로 가면 갈수록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5년은 한 2052까지 올랐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굴곡이 발생을 하고 나서 연말로 갈수록 주가가 하락을 해서 1927 여기까지 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16년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12월 중순까지 그 하락세가 지속이 됐고 그 다음에는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다. 2017년 이때는 한 11월 달까지 강세를 보였다가 연말로 갈수록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018년은 그냥 계속해서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가 호황을 맞으면서 한 2018년 초까지는 사상 최고점을 기록을 했죠. 하지만 그 이후로부터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조정을 받았던 그 당시입니다. 그리고 2019년 이때도 보면 10월달, 11월달 전반적으로 지수가 상승하나 했더니 역시나 12월 중순으로 갈수록 지수가 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지수의 4분기 추이를 살펴보면 코스닥 지수와 비슷하긴 하나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렇게 4분기에 한 11월까지는 별 이상 없이 가는 듯 하다가 12월 중순까지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조정의 폭이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보다는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바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4분기 코스닥 지수 추이입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번거로우니까 이 하락률만 보세요. 4분기 고점 대비 저점의 하락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9.2%, 16.1%, 7.1%,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3%. 그런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만큼 조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4분기 고점 대비 저점 이 하락률을 평균을 내보면 코스피 지수는 한 7% 정도,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13% 정도 조정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관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에 개인들의 매물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온다. 물론 절대적인 순매도 규모는 코스피 시장이 훨씬 많죠. 왜냐하면 코스피 시장의 사이즈가 훨씬 크기 때문에. 하지만 상대적인 그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의 규모 대비 이 순매도 규모를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이 더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던지니까 12월에 적극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물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만 받았고요. 외국인은 딱히 받았다는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은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덜 조정을 받잖아요.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받은 다음에 반등하는 것도 확실히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는 약합니다. 그리고 반등의 횟수도 별로 없습니다. 2015년 볼게요. 2015년도 연말에 딱히 반등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한 다음에 살짝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2016년 이때는 좀 반등이 나왔다가 볼 수가 있죠. 12월 중순부터 자 이렇게 한 1950에서 2050까지 다이렉트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네요. 그리고 2017년 자 2017년에도 막판에 살짝 반등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때도 딱히 양도소득세 매물이 끝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18년엔 그냥 계속해서 흘러내렸고요.
그리고 2019년 같은 경우에는 한 4.7% 조정을 받은 이후에 연말로 갈수록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막판 반등이 일어났던 시기는 2016년과 2019년 한 두 번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요. 2016년에도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17년에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9년에도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왔다. 즉 2018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막판에 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12월에 개인들의 순매도세가 상당히 집중이 됐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과 차이점은 무엇이냐? 코스닥 시장은 기관이나 외국인 두 주체가 적극적으로 이 개인들의 매물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만 적극적으로 받고 외국인은 그다지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 코스닥 시장이 개인들의 관여율이 크다 보니까 개인들이 연말로 갈수록 많은 매물을 쏟아내니까 그 매물을 기관과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받았다. 이 초과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 수급 때문에 순간적으로 지수가 왜곡되는 현상을 통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매매 관여율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기관은 좀 받았지만 외국인은 굳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로 갈수록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10월, 11월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는 코스닥 지수에 비해서 좀 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깜짝 반등하는 그런 흐름도 코스피 지수보다는 코스닥 지수에서 많이 그리고 크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투자자들한테 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10월, 11월 이때는 코스닥 지수보다 코스피 지수가 좀 덜 하락을 하거든요. 그리고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코스닥 지수의 반등이 훨씬 더 가팔랐습니다.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그냥 좋은 주식에 장기 투자할래 라고 한다면 그때 그냥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 좋겠죠. 만약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그 요건이 3억 원으로 강화가 된다 라고 한다면 방금 역사적으로 살펴본 이 4분기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변동성이 훨씬 더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안을 하셔서 현명하게 대응하셔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